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도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일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그럴 일들도 많이 있겠죠. 한 주일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일의 정리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의 미국이지만 이제 오늘의 미국을 날이 갈수록 또 해가 갈수록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저 세계사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맨 뒷부분에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과 핀란드. 우리가 보통 그 스웨덴을 중립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세계사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좀 멀리 느껴졌었던 세계 뉴스 이런 것들을 그냥 쫙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좀 뒤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맨 앞에는요, 미국이 아기들이 먹을 분유가 부족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미국의 이제 새로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뭐 경제에 관해서 무척 많은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요. 2020년 예비선거가 시작됐고 공화당 내부의 싸움, 또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하원 의원들을 동료 하원 의원들이 어떻게 소환하는가. 그리고 또 뭐 이 문제도 역시 6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테고요. 뭐 그런 등등의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제 분유가 부족하다는 것, 이게 이제 크게 미국의 네 가지의 획으로 봐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공급망 때문에 그렇고, 또 미시건주에 있는 공장이 박테리아 문제로 인해서 분유 제조 공장이 2월 달에 문을 닫았는데, 다른 아이템 같으면 뭐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분유이기 때문에 특수한 소비자가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해서 아직까지도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이고,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해서 그렇겠죠. 그 회사의 분유를 먹고 4명의 아이가 감염돼서 2명이 사망됐다. 회사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이 있은 뒤에 미시건주의 분유 공장이 문을 닫아서 지금 미국에 원래 있어야지 되는 양보다 43% 아이들 그 분유의 양이 작답니다.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엄마 아빠도 있고, 아니 아빠는 아니고요. 엄마도 있고, 모유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아기들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43% 작아서 어느 정도냐면, 엘라바마의 버밍햄 인근에 살고 계시는 한 어머님은 이 우리 딸 아이는 엘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땅콩 엘러지처럼 태어나자마자 아이들도 우유 엘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러지가 있어서 꼭 그 상표 S자로 시작되는 상표의 분유만 먹어야지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은 뉴욕에 있는 어느 곳에서 작은 캔 4개를 245달러에 샀답니다. 3살짜리 딸이 엘러지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오션사이드, 샌디에고의 약간 북쪽이죠. 여기서도 역시 옥타비아라는 이름의 10개월 된 딸에게 우유를 사 먹이지 못하는 이런 어머니들 가운데서는요, 미국에서 고소득층일수록 모유 수유를 많이 합니다. 시간도 있고 어머니의 건강, 영양 다 받쳐주기 때문이죠. 저소득층 엄마는 시간제로 일을 해야지 되고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아기는 모유를 전혀 못 먹는, 분유도 이분유는 괜찮고 이분유는 안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모유를 전혀 먹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분유 부족 사태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모든 것 다, 아이가 못 먹는다니까요. 모유는 못 먹는데, 어차피 못 먹는데
그 상표만 먹어야지 되는데 그 상표에 분유를 만드는 한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섞인 일인데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뭐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모자라니까 공급망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꼬로록 했나요? 먹었는데요. 그릴드 아,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먹었는데 왜 그러나요? 막 거기에 로즈메리까지 뿌려서 먹었는데요. 빅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유는 딱 세 군데 회사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A자, G자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R 그런 회사가 거의 모든 분유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A자로 시작되는 분유 회사가 가장 커서 뭐 40% 분유를 만드는 것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회사에는 너무너무 좋았죠. 경쟁이 없으니까 다른 큰 보험회사들처럼 이런 그 빅 비즈니스 문제. 세 번째는 빅 관료주의. 식품의약국의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은 아이들보다는 노년층에 수십 년 동안 무척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5세 이상의 유니버설 헬스케어, 메디케어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찌 보면 그게 그만큼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해서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에서 꼭 이 분유 모유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빈곤율도 부자 나라 가운데서는 굉장히 높은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하면 미국이 돈을 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는 Build Back Better라는 아주 완전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확 그 정체돼 버린 이런 법안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린이 그리고 빈곤층 어린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많이 들어있지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건강이 특히 아기 신생아부터 유아라고 부를 수 있는 우유를 먹는 분유를 먹는 그런 아기의 건강이 미국에서 넘버 원 이슈가 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작은 4개 캔 우유를 뭐 엘라바마에 살면서 뉴욕에서 245달러에 캔 4개를 샀다는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요즘 계속 연방정부에서 뭔가를 발표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미국이 분유가 모자란다는 것.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 등의 미국과 가까운 국경, 뭐 저쪽 아일랜드에서까지 분유를 수입해오는 그런 일들을 연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탈지 분유가 먹고 싶습니다. 한번 저도 마켓에 가봐야 되겠는데요. 밖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 마켓에는 아이 분유가 있는가 탈지 분유가 있는가. 탈지 분유 정말 맛있는데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뭐 미국에서 오는 탈지 분유다 해서 봉지에 그냥 들어있었는데요. 그런 건 있었는데요. 네. 경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주식, 트위터, 비트코인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뭐 4월 달에 3월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오름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8.3%로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가솔린, 식품, 의료비, 주택 뭐 다 필수품이잖아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올랐고 제프 베조스가 오늘 아침에 트윗한 것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인플레이션을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계속 이런 경제에 관한 연설을 할 때는 항상 부자들이 공동 부담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 세계 넘버 2 부자 워싱턴 포스트 사주가 트윗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자 회사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법인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가 이런 것을. 공정한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세계 2021년도에 매출액이 460 아니죠. 4,690억 달러였습니다. 연방 세금 안 내는 걸로 유명하죠. 적게 내는 걸로. 이리저리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세를 세계 넘버 2 부자인데 2007년도와 2011년도에 안 냈습니다. 아마존은요. 4,690억 달러 매출을 한 회사가 2021년도 세금은 37억 달러 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낸 것인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690억 달러 나누기 37억 달러 세금을 냈다고 하니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은 126분의 1인데요. 120 반올림해서 127분의 1입니다. 매출과 세금 낸 것의 차이가 이런 거죠.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트윗을 오늘 아침 했는가 하면은 법인세에 대해서 대화하는 건 좋다. 토론하는 것은 좋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도 정말 중요한 토론이다. 그런데 법인세와 인플레이션을 묶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제프 베조스가 트윗한 겁니다. 제프 베조스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주 너무너무 친한 친구의 신문, 타블로이드 신문에 제프 베조스의 남녀 관계를 폭로를 하게 했다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프 베조스는 이혼을 했고 제프 베조스의 이혼한 와이프는 여자 가운데서는 정말 세계 또다시 최고 부자가 돼서 남편과는 달리 무척 사회사업 같은 것, 사회사업이라기보다 기부 자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사이가 나빴던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들 말이야 제대로 안 내고 부자들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과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보통 이번에 보니까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뭐 취임식 행사할 때 보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고 뭐 딱딱함 하나도 없이 부담감 털어낸 것 같은 파티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삼성이 핍박을 받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거 다 뭐 어떻게 잡아서 넣는다 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 들어와서도 삼성이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장에서 신라 호텔 정말 여동생이 하는 그런 호텔이잖아요. 거기서 영빈관에서 파티하면서 즐거운 모습이었는데 제프 베조스라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넘버 2 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사이가 나쁘고 바이든 대통령과도 지금 뭐 그 포문을 연 거잖아요. 이런 형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국적인 거고요. 실업수당 청구는 뭐 그냥 괜찮은 편. 아직도 이 역시 그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의 입장인 거고요. 임금도 올랐긴 올랐는데 임금 오른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하도 크니까 오히려 임금은 뭐 약 2% 조금 넘게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됐다 하는 것이고 애플 회사는 사우디의 대기업 그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 오일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회사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금 어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뭐 가치가 이 두 회사의 가치가 거의 비슷해서 2조 4,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인준을 상원에서 80몇 대 10몇이던데요. 반대가 10몇이던데요.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요즘 같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하는 시절에 이제 재임이 허가가 돼서 4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되고요. 요즘처럼 인플레이션도 많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때에
연준 의장을 바꾸면 다시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롬 파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제프 베조스와 뭐 1, 2위로 가장 부자다 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의 CEO가 트위터 사는 것에 대해서 어제가 13일의 금요일이었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이었는데 13일의 금요일 새벽 5시 44분에 탁 으시시한 트윗을 합니다. 이게 일단 트위터를 내가 인수하는 것을 홀드하겠다 라고, 그리고 나서 7시 50분 아침, 아니야 그래도 아직 이거 인수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어 하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그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보통 사람답지 않은 뭐 일하는 데 있어서의 그 혁신과 혁신으로 이뤄낸 대단함 같은 것은 빼고요. 그냥 개인의 행동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보고 야 이거 뭐 정말 뭐 트위터 인수 제대로 되는 거야 하면서 트위터 주식은 내려갔고 테슬라 주식은 올라갔고, 돈이 있긴 한 거야.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부분적으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트위터의 어카운트가 뭐 2억 뭐 얼마 몇 개 정도 되잖아요. 작습니다. 다른 소셜미디어보단. 그렇지만 트위터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의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사용자의 숫자에 비해서 영향력은 무척 큰 그런 소셜미디어가 트위터입니다. 해서 트위터가 살 수 있어? 완전히 산다면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어카운트도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키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더라. 일론 머스크는 어카운트가 뭐 2억 몇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할 때 가짜 어카운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게를 살 때 매상 체크업 같은 것을 하죠. 식당을 산다 할 때 우리 매상 체크업 한 달 하겠습니다. 30일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매상 체크업인 거예요. 트위터 어카운트가 지금 있는 이 어카운트보다 가짜 어카운트가 뭐 해놓고 쓰지 않는다던가 뭐 아니면 그 봇이라고 하는 그 가짜 어카운트가 이 2억 몇천만 개 가운데서 5% 미만이기를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뭐 협상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번 주에 큰 뉴스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트위터의 직원들은 수천 명 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희 회사가 최근에 계속 이사를 하는데 지금 10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먼 이사도 아닌데 저도 몇 주일 동안 어수선하거든요. 어제서야 이제 짐은 다 새로운 오피스에 가져다 놨고 이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나가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회사 주인이 바뀌는데 그것도 굉장히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부분도 많은 일론 머스크가 된다 하는데 또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하면은 트위터의 직원들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정신건강에 무척 나쁘다 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약세죠.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좋았다가 왜 미국에서 9월달 정도가 되면 베어라고, 지금 베어 마켓이잖아요. 불 마켓이 아니라 베어 시즌에는 등산객들에게 뭐 여러 가지를 그 경고를 하잖아요. 뭐도 가지고 다니고 어떻게 해라. 근데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베어 마켓이 몇 개월 일찍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아주 표준이 되고 있는 S&P 500도 올해 1월에 그 사상 최고치에서 지금 18%, 기술주는 더하죠. 29%, 11월 달에 최고에서 29%가 빠졌잖아요. 기술 중심의 이 벤치마크, 나스닥은 그 정도가 됐는데, 미래에 대해서 큰 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지 되는 기술주, 이게 이제 valuation이잖아요. 나중에의 가치, 여기에 의존하는 기술주 막 팔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비트코인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최고치 때보다. 한 가지 질문은 이 주식 시장의 실패가 경제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가? 아직까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지켜봐야지 되고, 실업률은 3.6%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뭐 일자리가 많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값 계속 올라가죠. 중국의 제로 팔러시, 코비드 19에 대한 아무도 우리 환자 있으면 안 돼 하는 그 정책 때문에 뭐 공급망 같은 거 지금도 엉망인 것이고 해서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이 경기 침체를 지금 알리는 것인가 무척 중요합니다. 정치와 예비선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하이오주의 은퇴하는 라포트먼 상원의원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작가 J.D. 벤스가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당선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던 후보가 한 군데서 이겼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네브라스카 주지사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였었죠? 네브라스카 말고 또 한 군데가 웨스트버지니아는 그 상원이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조지아의 주지사, 총무처 장관, 공화당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상원 의원이었지만 민주당의 의석을 뺏긴 아주 부자예요. 이 사람 데이비드 폴듀를 공식 지지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마이 프렌드 하면서 이렇게 공화당의 보수에서 성공한 주지사가 하는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두 사람이 1월 6일 그 이후에 잘 서로 뭐 대화 안 하겠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문제 때문이죠. 이 조지아주에서도 그 1월 6일 바이든이 대통령이야 라고 선서하기 전에 모든 선거가 우리 공정했고, 투표 개표 과정도 너무나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공화당 주지사와 공화당 총무처 장관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를 갖다가 말이야 재선에 안 올려줬어 하면서 떨어뜨리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흥미롭죠. 24일이 예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뉴스가 많겠네요. 다음 주가 되나요? 그리고 다음 같은 주가 되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하고, 그때 조지아주의 예비선거 24일입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쭉 봤는데요. 오늘의 미국에서 일일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 선거가 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제가 꼭 지역 언론을 좀 챙겨보거든요.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게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은 뭘 지지를 하냐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에 지지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라도 50%를 받지 못하면 다시 6월 달에 그 예비선거 결선을 치러야지 되거든요. 그건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러야지 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아들 부시 대통령도 브라이언 캠프를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브라이언 캠프가 이 애틀란타의 경우에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공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지사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시켜서 그러면 일자리가 8,500개가 늘어나고 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리비안이 전기자동차 공장으로 조지아주를 선택하고 나서 6개월 뒤에 현대도 이렇게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 한들 사람들이 주지사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데이비드 폴듀가 이기고 만다면 이건 정말 트럼프 바람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처음에는 뭐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나중에 케빈 맥카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다음에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짐 조단도 지금 대표 자리를 지키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전후로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짐 조단, 케빈 맥카티, 또 다른 3명의 공화당 정치인들을 처음에 이 의사당 사건 당시에 여러분들 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하고 자주 연락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나갔죠. 안 나가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하고도 안 나가면 연방 법무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의회 모독죄로.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공화당이 11월 달에 다수당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 같은 동료로서 우리도 할 거야. 케이스 많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케이스부터 흔들어 볼까? 이렇게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6월 8일 다음 달에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의회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날의 그 미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는지,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무슨 목적이었는지 의사당까지 가서 의사당을 약탈도 했고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기는 안 건지, 그럼 알았다면 다 한 것인지, 일부 주도하는 사람이 알면서도 그랬는지 너무너무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네, 팬데믹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100만 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가을에 1억 명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행정부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의회에서 공화당에서 이 기금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회는 뭐 백신이나 이런 게 효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100만 명이 숨졌으면요. 100만 명 숨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가족분들,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죽음, 뭐 고통, 고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도 더 테스트도 안 하고 뭔가 기금을 덜 주고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이 관점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백신의 효능도 있지만 돈의 일부는 뭐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다른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 이민 정책 같은 것,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줄 때 우리도 하겠어. 이게 공화당의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도 팬데믹 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약간의 열이 있었다 하는 얘기하고 있더군요. 누구나 다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부통령, 저 여러분들과 친구니까 그냥 다리 편안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 이제 너무 편안하네요.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있다 보면은 또 이제 막 책상다리 같은 거 하고 싶어지고, 또 책상다리 하고 또 1시간 2시간 정도 있으면 또 다리 펴고 싶고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방송하는 그 태도와 그 어떠한 그 평소에 앉음 자세 같은 것이 완전히 다를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께 방송하는 이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그거 사실이고요. 무척 존중하고요. 감사하고 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방송을 하던 안 꼬고 앉아서 방송을 하던 제가 다리 꼬고 앉아서 방송할까요? 안 꼬고 앉아서 방송할까요? 네.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하르키우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 하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르키우가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지금 돈바스 지역 5월 9일에 승리다 하는 것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르키우는 그 돈바스라는 주의 주보다 경계가 맞대고 있는데 위에요.
북동쪽에 있는 그 하르키우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도 키브를 빼고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뭐 140 몇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키브가 뭐 한 400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 자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70%, 러시아 사람들이 29%, 유대계가 1%인 곳인데, 이곳이 계속 또 뭐 러시아가 이겼다,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했다가 아마 지금은 그 하르키우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고 돈바스와 딱 접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답니다. 영국은 푸틴의 내연녀의 자산까지 제재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푸틴의 사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넘버원 나토 가입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핀란드와 스웨덴이 내일경 나토 가입 신청을 하고 빠르면은 뭐 금방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터키가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이게 가입이 허용이 되면은 다른 때보다는 빨리 가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원래는 나토가 194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야,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가 싸워서 사람을 숨지게 하지 말자, 적어놓고 조약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나토라는 것은 그 당시에 12개국이었는데 지금 30개국이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침공받으면 그 헌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헌장 5가 우리가 침공받은 것처럼 같이 싸워준다. 그때는 군사력을, 그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던 차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한 것이고요. 해서 이제 이 얘기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어제 제가 끝부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이번 사태로 이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기가 엄청 없었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많이 하는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도요, 천방지축일 때 많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임마누엘 마크롱은 워낙에 그 푸틴과 친하고 뭐 전략적으로 친하기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어느 서방 세계 국가 지도자보다 푸틴과 친하고 휴가도 같이 여기서 저기서 뭐 많이 보내고 여러 번 보내고 했는데, 임마누엘 마크롱은 계속 강조하는 게, 물론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여러분들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조 보도해 드렸습니다. 푸틴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푸틴에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이걸 마무리해야지 된다 하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둡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에 비해서 보리스 존슨은 그렇게 해봤자 푸틴이 국내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야. 거봐, 봤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는데 우리가 잘한 거야 하면은 국내에서 지지율만 높아질 뿐이야. 그냥 직설적으로 나가자 하는 게 보리스 존슨인데, 공정하게 보면 현찰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너무 결정이 빨라요. 속전속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전에 대전차 무기도 파견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그때는 좀 위험했었어요.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에 가서 벙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그 안에서 회담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시가를 걸어 다녔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디서 제일 먼저 연설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영국이었잖아요. 그것도 젤렌스키가 영국에 직접 가지 못하니까 영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디오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크라이나로부터 고맙다 하는 그런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한 사람의 정치인을 위해서라면 아마 어제 제가 이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미국이니까. 그런데 보리스 존슨이 그렇게 했던 것이 보리스 존슨의 모든 진단과 판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국방부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야,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러시아의 침략, 주변 국가부터 오면서 이쪽 서유럽으로 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그럼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가 타겟 맞네. 거기에 준비를 해서 국방부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궤도를 그려놔서 그 궤도를 보리스 존슨은 따라갔다는 거죠. 설계사는 영국의 국방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크레딧 받아야죠. 아무리 그렇게 국방부에서 설계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나 그렇게 안 할래. 프랑스도 안 하잖아. 좀 지켜봐야지. 독일 봐.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 앞장서서 무기 보내고 뭐 본인도 가고 하니까 그 뒤에 미국도 그 뒤에 갔잖아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 전부. 호주 같은 날 간 그 총리는 호주 총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좀 다릅니다. 스웨덴의 어떤 정치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아주 최고의 중립국이다. 인권 중심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 중립국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게 있지만 이제 그 구소련과 두 번 전쟁을 하고 나서 소련이 원했기 때문에 이 나토 같은 데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소련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그 당시에 그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소련이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중립국을 하는 것을 하고 나서 휴전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냉전에 독립하고 뭐 다른 나라들은 구소련이 붕괴된 뒤에 독립을 했지만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냉전을 통해서 독립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구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핀란드도 이렇게 저 사회주의야 민주주의야 하다가 민주주의 쪽으로 가게 된 거고 그 민주주의 쪽으로 가게 된 것의 대가가 중립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서양 모든 나라, 동서양 모든 나라에 무기는 공급하지만 동맹에는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소련의 압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비동맹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웨덴의 경우는 스웨덴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주 가까이, 가장 가까이 혼돈되지 않게 여기부터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도 정말 불행함을 많이 겪고 나서 유럽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전쟁에 이렇게 개입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 중립이 나폴레옹 시대가 끝날 때까지 중립을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토 창립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스웨덴이 그 당시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핀란드는 러시아가 압박을 해서 가입을 못했지만 스웨덴은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핀란드가 곤란해지겠구나. 스웨덴 참 위대한 나라예요. 그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와 핀란드는 국경이 가장 긴 나라예요. 이 러시아가 동쪽, 핀란드가 서쪽에서. 그리고 스웨덴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스웨덴은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서쪽에서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야, 그 당시에는 91년도에 바르쇼바 조약이 해체가 됐으니까 이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바르쇼바 조약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 나라를 배려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왜 그 바르샤바 조약은 나토 생기고 난 뒤에 생긴 거잖아요.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이제 무슨 뭐 체코, 뭐 헝가리,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구소련 뭐 이런 형태로 뭐 여러 불가리아도 있네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있죠. 독일이야 이제 통일되면서 탈퇴했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죠? 알바니아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흐지부지 돼서 91년도에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코, 폴란드, 헝가리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이 91년 이전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면 핀란드는 이 바르샤바 조약은 나토가 설립되고 나서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어. 나토에 반대해서 만든 거잖아요. 나토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받겠네. 가입 국가들 보세요. 헝가리, 폴란드 당시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루마니아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배려해서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차원이죠.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 올로프 팔메 그 사회민주당의 총리, 뭐 여러 당이 있지만 뭐 중도, 좌파, 우파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중도가 강하지만요.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이었던 그 올로프 팔메가 86년도에 암살됐잖아요. 69년도부터 정권을 잡아서. 그때 이 사람은 미국하고 소련을 나란히 두고 정말로 인권을 바라보는 외교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학대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주재 하노이 대사와 함께 행진을 한다던가 또 미군 탈영병들에게는 또 대신 국가는 국가고 미군 탈영병 등에는 은신처를 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스웨덴은 우아한 그 형태의 중립국이었죠. 이웃나라도 배려하고 해서 중도 우포화 정당의 팔 존슨 의원은 아주 스웨덴을 가리키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중립적인 게 좋고 스웨덴이 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스웨덴 사람이 되는 것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을 인도주의적인 초강대국이라고 칼 빌트 외무장관 지냈던 이 사람은 2014년 그때까지도 외무장관을 했었죠. 대부분의 스웨덴 정당은 지금은 이제 좀 온건한 편입니다. 중도파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던 2003년도 아들 부시 시절에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여러 지원 같은 것을 해왔죠.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소련과 딱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지금 핀란드 대통령이 인기가 좋잖아요. 총리도 그렇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총리가 두 사람 다 여자인데 핀란드가 먼저 총리와 대통령이 국민들도 지금 3분의 2가 지지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딱 당하는 거 보니까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겁니다. 스웨덴의 오랜 중립의 전통, 중도파도 있고 또 스웨덴의 또 다른 좌파도 있으니까 좌파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총리가 그다지 오래된 총리가 아니잖아요. 라스트 네임만 기억나네요. 앤더슨 총리가 59%니까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핀란드처럼 이거 다음 타겟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더 조심스럽게 명분을 갖추면서 해야지 된다. 나토 가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세게 밀지 않으면서 아주 능숙하게 핀란드보다 좀 늦게 움직이는 듯 그런데 아마 이번에 동시에 같이 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 다르고 이로써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아니 대표적인 중립국인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너무너무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국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스웨덴에서 가장 이 내용들은 근데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중도 우파 정당의 폴 존슨 의원이 한 얘기 중립적인 게 좋고 it is good to be neutral. To be Swedish is to be neutral. 스웨덴이 되는 것은 그리고 therefore 스웨덴 사람들이 되는 것은 그래서 좋다. 중립적인 것이 좋고 스웨덴 사람이 되는 것은 중립적임으로 좋고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 되는 것은 좋다
하는 표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겠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비트코인도 한번 정리를 따로 해드려야 되고 한국 문제도 있고 내일 어느 것을 보도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보도해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이스 커피 마시고 싶어요.